자, 여러분, 이 로고를 보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푸른 지구, 신비로운 자연, 상어 주간, 혹은 웅장한 목소리의 내레이션, 디스커버리 채널. 우리에게는 늘 건강한 교육 방송, 착한 다큐멘터리 채널이라는 이미지로 남아있죠. 모두가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스트리밍 거인들의 싸움에 주목할 때 디스커버리는 구석에서 조용히 다큐멘터리나 틀어주는, 어쩌면 고전적인 콘텐츠 기업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거대한 착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이 회사의 실제 규모를 보면 소름이 돋을 겁니다. 우리가 알던 그 디스커버리는 사실 미디어 산업 역사상 가장 은밀하고 가장 탐욕스러운 인수합 전략을 구사해온 시가총액 수십조 원대의 미디어 공룡의 위장술이었습니다. 디스커버리가 워너브라더스와 합쳐진 후 이들이 소유한 콘텐츠 라인업이 뭔지 아십니까? DC 코믹스? 디스커버리 겁니다. HBO? 디스커버리 겁니다. CNN, 카툰 네트워크? 전부 다요. 오늘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게 그리고 가장 무섭게 미디어 제국을 건설한 디스커버리 왕국의 충격적인 성장 비화입니다. 이야기는 1985년 미국 메릴랜드주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됩니다. 창업자 존 핸드릭스, 이 사람은 굉장히 특이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텔레비전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모두가 드라마, 영화, 스포츠 같은 휘발성 콘텐츠에 집중했죠. 하지만 핸드릭스는 깨달았습니다. 드라마는 시간이 지나면 촌스러워지지만 아프리카 사자의 일대기나 고대 이집트 문명에 대한 다큐멘터리는 50년 뒤에도 여전히 가치를 가진다. 다시 말해, 다큐멘터리는 늙지 않는 콘텐츠라는 겁니다. 이 전략은 미쳤습니다. 제작비는 드라마보다 저렴하고 시청자들은 지루할 때마다 틀어놓는 배경 소음처럼 소비하며 재방송을 수백 번 돌려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당시 케이블 TV는 채널이 부족했고 디스커버리는 저렴한 가격에 24시간 교육적이고 안전하며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를 공급하며 급성장합니다. 디스커버리는 자신들이 찍은 다큐멘터리를 자체 채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비싸게 팔아치웠고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발견한 겁니다. 초창기 그들의 수익 구조는 너무나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디스커버리를 모범생 채널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가지고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쇼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핸드릭스는 자신의 제국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교육적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슬금슬금 다른 시장으로 침투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 무기는 TLC, The Learning Channel이었습니다. 원래 교육적인 채널이었지만 디스커버리가 인수하자마자 포맷을 바꿉니다. 바로 막장 리얼리티 쇼의 대명사로요. 90일 약혼자 같은 자극적이고 중독성 강한 리얼리티 프로그램들 있죠? 네, 디스커버리는 이걸 만들어서 엄청난 시청률을 빨아들입니다. 다큐멘터리에서 벌어들인 깨끗한 돈을 리얼리티 쇼에 쏟아부어서 더러운 돈을 벌어들이는 이중 전략이었죠. 그리고 다음 목표는 생활 밀착형 콘텐츠였습니다. 집 꾸미기에 미친 사람들이라면 아는 홈가든 TV, 음식 채널, 건강, 라이프스타일 채널. 잠깐만요. 여기서 소름 돋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말에 소파에 누워 넋을 잃고 보던 집을 때려 부수고 고치는 프로그램, 셰프들이 요리 대결을 하는 방송, 혹은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보는 동물 채널. 이 모든 것이 다큐멘터리 채널 하나에서 출발한 디스커버리라는 거대 문화의 촉수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채널들을 통해 전 세계 리얼리티 및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했습니다. 마치 한국의 재벌 기업이 식품, 건설, 전자 등 전혀 다른 분야를 모두 지배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었죠. 겉으로는 다큐멘터리라는 방패를 들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인류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 집, 음식, 가식을 건드려 돈을 쓸어 담았습니다. 이쯤 되자 디스커버리는 더 이상 존 핸드릭스의 소박한 다큐 채널이 아니었습니다. 2007년 디스커버리의 데이비드 자슬라브라는 미디어계의 냉혈한 승부사가 CEO로 취임하면서 이 회사의 탐욕은 극에 달합니다. 자슬라브는 월트 디즈니의 CEO가 될 뻔했던 미디어 인수합병 전문가입니다. 그의 경영 철학은 간단했습니다. 팔릴 수 있는 건 팔고 사들일 수 있는 건 무조건 사들인다. 그는 디스커버리가 가진 모든 채널을 구조 조정하고 불필요한 자산은 가차없이 매각했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잔인해서 미디어 업계에서는 자슬라브를 지옥에서 온 경영자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잔혹한 효율성이 디스커버리의 현금을 수직 상승시켰죠. 2018년 자슬라브는 미디어 업계를 다시 한번 뒤흔듭니다. 스크립스 네트워크 인터랙티브를 무려 146억 달러, 약 20조 원에 인수합니다. 스크립스? 이름은 생소하지만 이곳이 바로 HGTV와 푸드 네트워크의 모회사였습니다. 이미 리얼리티 시장을 지배하던 디스커버리가 경쟁 삼아져
통째로 흡수한 겁니다. 이 시점에서 디스커버리는 전 세계 케이블 TV 업계의 숨은 왕이 되었습니다. 자슬라브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쟁사들이 넷플릭스를 따라잡으려고 할 때 우리는 이미 우리만의 왕국을 완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2021년 이 모든 인수합병 드라마의 클라이맥스가 터집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이 스트리밍 전쟁의 3강 구도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조용히 칼을 갈던 디스커버리가 이 전쟁의 판도를 영원히 바꿔버립니다. 2021년 디스커버리는 AT&T가 소유하고 있던 워너미디어를 인수합니다. 인수 규모는 약 430억 달러, 한화로 약 58조 원이 넘는 메가딜이었습니다. 이 뉴스를 들은 전 세계 미디어 전문가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워너미디어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프렌즈를 만든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 왕좌의 게임을 탄생시킨 HBO, 배트맨, 슈퍼맨의 DC 코믹스, CNN, 카툰 네트워크, 이 콘텐츠의 근본들을 다큐멘터리나 틀어주던 디스커버리가 통째로 인수했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동네 작은 정육점 주인이 갑자기 삼성전자를 인수하겠다는 것만큼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디스커버리가 워너미디어를 인수하여 탄생한 회사가 바로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입니다. 데이비드 자슬라브는 이제 단순한 케이블 채널의 CEO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복잡하며 가장 부채가 많은 미디어 제국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다음 수순은 더 무서웠습니다. 막대한 부채를 갚기 위해 그는 워너미디어 산하에서 제작 중이던 영화와 드라마들을 가차없이 폐기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제작이 완료된 영화도 개봉하지 않고 휴지통에 넣는 지옥의 비용 절감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콘텐츠를 예술이 아니라 오로지 자산으로만 보는 자슬라브의 냉혹한 시선이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 현금 흐름과 효율성뿐이었습니다. 결국 디스커버리의 역사는 우리에게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디스커버리는 40년 동안 가장 지루하고 안정적인 콘텐츠를 방패로 삼아 가장 공격적이고 탐욕스러운 인수합병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스트리밍 전쟁에 미쳐 있을 때 모든 콘텐츠는 연결되어 있다는 비전을 가지고 조용히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이제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WBD는 이 거대한 콘텐츠 덩어리를 가지고 넷플릭스, 디즈니와 직접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이들이 보유한 HBO의 명작 콘텐츠와 디스커버리의 막장 리얼리티 채널, 그리고 DC 코믹스의 IP가 과연 하나의 스트리밍 서비스 아래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디스커버리는 작은 다큐 채널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그들이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우리의 주말 저녁을, 그리고 전 세계 영화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미디어 공룡이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죽이고 어떤 콘텐츠를 살릴지 숨죽이며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미디어 제국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고 오겠습니다.